제 미국 집에 세탁기가 고장나서 백화점에 이제 사러 갔는데 점원이 그러더라고요. 싼 거 사려면 미국 제품을, 좋은 거 원하시면 LG나 삼성 제품을 사라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최근에는 대중음악이나 영상 같은 컨텐츠 분야에서도 한국의 위세가 놀랍잖아요. 한국인, 한국 기업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왜 신약 개발에서는 영 맥을 못 출까요? 안녕하세요. 임상양약과의 이형기 교수입니다. 저는 신약 임상 개발 과정의 제일 앞단에 해당하는 일상 임상 시험을 주로 하는 연구자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K-팝, K-드라마처럼 한국의 신약 개발 앞에 K자를 붙일 수 있는지 알아보죠.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한 지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선진 제약 바이오 기업이 수개의 백신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잖아요. 이처럼 팬데믹 이전에는 생각도 못할 빠른 속도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혁신의 가치를 최고로 삼는 제약 선진국의 비즈니스 생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산업은 연구 개발부터 생산, 허가, 가격 결정, 유통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역동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를 비즈니스 생태계라고 부른답니다. 그럼 코로나 팬데믹에 한국의 제약 바이오 업계는 어떤 결과를 냈을까요? 국내 회사가 항체 치료제를 자체 개발하는 계가를 올렸지만 주사제이고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에게 사용하기는 어려워서 시장의 반응은 아직 미지근해요. 국내 또 다른 회사의 백신 후보 물질이 현재 3상 임상시험 중이긴 한데 후발 주자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즉, 다수의 유력한 백신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는 자원자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허가를 받더라도 글로벌 경쟁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상태죠. 그런데 왜 신약 개발에서는 영 맥을 못 출까요? 물론 성과가 아주 없진 않았어요. 지난 20여 년 동안에 국내에서 총 35개의 신약이 개발됐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신약의 반열에 올라 상업적 성공을 거둔 사례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해 신약을 개발하기는 했는데 상품 가치가 높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동안 국내 제약기업이 독자적으로 신약을 개발할 자본과 역량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제네릭 또는 카피약의 가격을 높게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해왔죠. 따라서 글로벌 신약보다는 내수용 제네릭을 위주로 제약산업이 발전했어요. 그 결과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집약도, 즉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 비율은 글로벌 상위 제약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9%에 불과하답니다. 물론 절대 금액으로 따지면 더 상황이 안 좋죠. 물론 정부는 제약산업을 육성하려고 계속 지원을 늘려왔고 나름대로 효과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 바이오벤처에서도 신약 후보 물질 발굴에 관심이 높아져 2020년 기준으로 총 559개의 신약 후보 물질을 대상으로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는 게 바로 그 증거죠. 국내 제약기업이 해외 제약사에 신약 후보 물질을 기술 이전하는 경우도 늘었고요. 더군다나 미국 FDA와 같은 해외 규제기관에 국내 제약사가 직접 허가를 신청하는 신약의 숫자도 증가했어요.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국내 신약 후보 물질 파이프라인이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미래를 낙관하기는 어려워요. 더군다나 국내 제약기업은 주로 해외 제약사에 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에 의존했어요. 이를 흔히 라이센싱 아웃이라고 부르는데 끝까지 자력으로 신약을 개발할 자본이나 경험, 실력이 부족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라이센싱 아웃에 의존해서는 국내 제약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워요. 요컨대 후기 임상시험까지 자체 진행할 수 있는 자본, 경험, 그리고 역량을 확보해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하고 시장에서 성공 스토리를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성공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국가의 반열에 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양한 해법을 제안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제약 비즈니스 생태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믿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국 제약 산업의 비즈니스 생태계가 바뀌어야 할까요? 신약 개발 관련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를 상설 기구로 설립하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도 이런저런 신약 개발 지원 기구나 조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운영 기간이 한정된 사업단이나 위원회로 존재했어요. 당연히 이런 구조로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개발 컨트롤 타워는 독립적인 예산을 갖고 자체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신약개발 연구 지원뿐만 아니라 바이오 클러스터를 포함한 인프라 활용, 인재 양성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K 신약개발의 드라마가 컨트롤 타워를 통해 나오고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둘째, 신약개발 연구 재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일입니다. 돈이란 말이죠. 한국 제약기업의 R&D 비용은 대부분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달해요. 외부 투자가 많지 않다는 의미죠. 물론 회사가 순이익이 많이 나면 이렇게 자체 조달하는 방식이 좋기는 한데 한국 제약기업의 재무 구조는 일반적으로 그다지 튼실하지 않아요. 물론 바이오벤처는 외부에서 투자를 많이 받는데 경쟁도 심하지만 특정한 회사에만 집중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제약기업 및 바이오벤처에 투자하는 최소 1천억 원 이상의 펀드를 8개 이상 조성하고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을 정부와 민간이 나눠 부담하는 게 한 방법이에요. 또한 투자회사와 바이오벤처, 제약기업 사이에 기술 이전과 정보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돕는 상설 네트워크가 있으면 좋겠어요. 현재도 물론 협회나 이익단체가 일부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부족하죠. 앞에서 말한 신약개발 컨트롤 타워가 리더십을 발휘해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라고도 부르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불편부당한, 즉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조정자 역할만 담당하고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면 좋겠어요. 셋째, 체계적인 인재 양성 및 인력 공급이 무척 시급해요. 신약개발은 오케스트라와 비슷해요. 악기 연주자가 맡는 부분이 아무리 작더라도 없으면 연주를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약개발에도 다양한 직군과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약기업에서 실제로 신약개발에 종사하는 연구 인력은 채 2,500명이 안 돼요. 적어도 너무 적죠.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야인 반도체 산업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정부는 최근 반도체 산업에서 향후 10년간 필요한 인력을 총 36,000명으로 추산하고 어떻게 부족한 인력을 양성할지 세부적으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제약업계에 필요한 인재 양성 계획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수립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나마 정부 지원으로 제약 바이오 산업 특성화 대학원과 2021년 새로 지정된 규제과학 대학원을 운영 중이지만 이 두 과정은 신약 개발에 특화된 과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계획이나 운영에 제약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아요. 따라서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기 어렵고 학위를 취득한 인재가 관련 산업의 인재로 흡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죠.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학과 제약기업이 연계해 신약 개발에 집중된 계약학과나 주문식 교육 과정을 대학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어요. 넷째, 빠르게 발전하는 바이오 과학에 허가제도가 발맞추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즉 식약처의 심사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원활한 전문 인력 확보가 가능해야 하거든요. 식약처의 고질적인 심사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심사 자문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하고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이나 신약 허가 결정에 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투명하게 반영하는 시스템 도입을 고려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주장은 2005년에 출간한 제졸저 FDA vs 식약청에서 주장한 것이기도 한데 아직도 유효해요. 15년 동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한 신규 심사 인력을 양성하고 식약처의 심사 전문가가 빠르게 발전하는 규제과학의 트렌드, 경향을 배울 수 있도록 재교육 과정이 마련돼야 합니다. 규제기관의 발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약개발 과정이 효율적으로 되기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혁신신약이 신속하게 허가되고 보험급여가 이루어져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요컨대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환자가 쓸 수 있게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는 대신에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이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어요.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IFA 5% 펀드와 같이 병원, 약국, 제약바이오 기업, 의료기기 업체가 수익의 일정 비율을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해요. 아울러 매년 증가하는 위험분담제 환급액 전액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어요. 당연하지만 이러한 별도의 기금은 기금 마련에 참여한 기관 또는 제약기업에서 수익이 발생한 질환과
동일한 질환군의 환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겠죠. 강의를 마칠게요.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성공한 미국이나 다른 제약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자본력도 또 개발의 토대가 될 만한 기초과학 기술력도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의 협력 경험도 아직은 모두 부족해요. 하지만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기초연구부터 임상시험, 규제에 이르는 전문 인력 양성에 더 힘쓴다면 신약 개발이라는 단어 앞에 K자를 붙일 날이 머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도 같은 확신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임상양리학과 이형기 교수였습니다.